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022년 공무원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호론 이제 해설하려고 하는 해커스 공무원의 각국은 강사입니다. 일단 컴퓨터 일반 총평인데요. 난이도는 뭐 중이에요. 중이고 일단 일반적인 커리큘럼이죠. 기본이랑 심화랑 기출이랑 단원이랑 모고 같은 것들을 따라갔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점에서 90점대의 점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실제 시험을 본 친구들을 취합했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요게 자신들이 알고 문제를 낸지도 모르는 정도의 문제의 난이도를 내가지고, 근데 나머지 한 개가 되게 확실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가 19번인데 파이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좀 다루거든요. 실제 강의 시간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다루는데, 모의고사에서 다뤘는데 다른 문제의 반대 방향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이 없었다면, 그런 걸 공부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되게 쉬웠죠. 1번 보면 1의 보수 어떻게 한다고? 1의 보수는 뒤집는다. 얘를 뒤집으면 00, 10, 11, 01이니까 요거를 심수진수로 표현하면 4비트씩 쪼개면 된다.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D가 되니까 되는구나. 끝났죠? 맞출 수 있었다. 자, 2번을 보면 뭐 조합회로랑 논리회로를 얘기하고 있다. 조합회로랑 그 다음에 순차회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조합이랑 순차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논리회로의 기본이 되는 거고, 논리회로는 누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회로가 조합회로랑 순차회로, 논리회로는 조합회로, 순차회로, 뭐 리모컨도 마찬가지고 저기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조합회로, 순차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합은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의 출력이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 결정돼요. 현재의 출력이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순차는 현재의 출력이 현재의 입력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출력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의 출력에 영향을 받으면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놈이 있어요.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합이랑 순차가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순차만 기억하면 돼. 순차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카운터랑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조합회로예요. 1번 조합회로는 현재 입력에 의해서 출력값이 결정되는 거 맞죠? 2번 순차회로는 현재 입력과 저장된 값. 요게 뭐야? 적어 놓을까요? 과거의 출력이야. 과거의 출력. 3번 디코더 엔코더 조합회로. 멀티플레서 디멀티플레서 뭐라고? 조합회로.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순차회로가 아니에요. 순차회로가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금 이게 깨져서 나오는데, 이건 되게 간단하죠.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일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1번, 2번 답이 될 수 없어.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조건이 가운데 들어가야 돼. 조건이 가운데, 요거랑 바뀌었죠. 요거랑 요거가 바뀌어서 1번, 2번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3번과 4번을 가르는 건 뭐죠? n을 포함하느냐? n을 포함하지 않느냐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돼 있어? 포함합니다. 별표. 포함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 줘야죠. 그죠? 그렇게 가져간다. 자, 그리고 요 문제가 그런 거예요. 문제를 되게 어렵게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되게 쉽게 설명할게. 되게 쉽게 설명할 때
여기 보면 여기 익스텐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익스텐드 있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트가 있어요. 이건 다 뭐냐면 상속을 얘기해.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바에서는 포인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해요. 레퍼런스. 포인터보다 좀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 주소값을 봤는데 뭐예요? new는 뭐예요? new는 내가 뭔가 생성한 거야.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하거든. 객체는 뭐냐면 이제 그 클래스의 메모리 할당해서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관계상에서 봤을 때 이런 관계가 가능하지. 부모가 부모를 받는 경우, 자식이 자식을 받는 경우, 그리고 부모와 부모가 자식을 받는 경우, 자식이 부모를 받는 경우, 이 네 가지가 가능하거든. 이 경우는 당연히 되겠지. 저 관계에서 봤을 때, 부모가 자기가 자기 걸 받으니까 상관없잖아. 자식이 자식을 받으니까 상관없어. 자기가 자기 걸 받으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얘가 부모고, 얘가 CS가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니까 C가 자식이고, 익스텐트를 통해 상속받았으니까, CS가 자식이 되는 거야. 자, 봐봐. 근데 부모는 자식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자식은 부모를 못 받아. 우리의 인생이랑 똑같아. 써놔 거기다. 인생이랑 똑같아. 똑같아. 3번이 다른 거는 다 부모가 자식을 받거나 그런 건데 얘는 자식이 부모를 받아. 못 받아. 자식이 부모를 못 받아. 왜? 봐봐. 이거 뭐야? CS는 자식이야 부모야? 자식이지. C는 부모야 자식이야? 부모지. 못 받아. 저 관계는 성립하지 않아. 이해됐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 써있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냥 순서를 보면 그 전수속도 느린 순서를 보면 얘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 A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B부터 시작해. BHN으로 가요. 그다음에 뭐 AC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사용되는 기술이라든지 전송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는 되게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군무원 되게 쉽게 나왔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IPv4 주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1번 IPv4는 32비트로 돼 있죠. 참고로 얘기하면 IPv6는 128비트로 돼 있죠. 그리고 3번에 192.168 기억나시죠? 192.168 대역에 있는 애들은 C클래스 별표 기억나시죠? 사설 IP라고 했어요. 내부 IP라고 했어요. 그리고 4번에 공인 IP, 외부 IP는 인터넷에서 유일한 주소이고 뭐라고 돼 있어? 제가 강의할 때는 중복되지 않는다. 반대로 사설 IP는 중복된다. 그래서 ISP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KT나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애들은 아니죠. 지금은 KT나 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번에 A 클래스는 잘 보세요. 서브넷이 되려면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면은 서브넷이 255.0.0.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서브넷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쟤는 이제 저렇게 되려면 C 클래스여야 되지. 이번에 저 255.255.0은 C 클래스여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요거 7번. 이런 문제는 옆에 써놔. 최악. 왜 최악이냐면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요거를 자기들이 알고 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어려운 용어에 대한 얘기를 자기들이 알고 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이긴 한데 4번이 명확해서 1번 뭐야, 2번 뭐야, 3번 제껴 모르잖아. 제끼 모르니까 제끼지. 근데 4번 뭐야? 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작성, 공익적 보존을 위해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고요. 뜬금없죠? 왜요? 지금 컴퓨터 일반인데 보안 얘기 나오고 있죠? 최악의 문제.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법은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1번에 익명성, 다양성, 근접성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나눠준 표를 볼까요? 별도로 나눠준 표를 보자. 별도로 나눠준 종이를 보자. 거기 종이 보면 첫 번째 그림이 익명성이고 두 번째 그림이 다양성이고 세 번째 그림이 근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려는 거냐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중에서 뭔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는 뭐냐면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식별화예요. 식별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의 정보를 갖고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식별화는 알아채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야. 뭘 통해서? 익명성, 다양성, 근접성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얘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근접성을 적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적용하는 거지. 근데 익명성은 뭐라고 돼 있어? 익명성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말만 읽어보고 그냥 바로 저 표로 넘어갈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다양성은 비식별 조치 과정에서 L개 이상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갖도록 동일 집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3번의 근접성은 동일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분포가 T 이하의 차이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말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다니까?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문제를 도대체 왜 내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정말. 이거 알고 내는 거야? 이거 나는 궁금하다니까? 알고 내는지.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야? 복붙 복사 붙이기 아니야? 복사 붙이기? 정말. 요즘 성의가 있지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성의가 있지. 문제 정말. 자, 익명성 갈게요, 익명성. 처음에 익명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림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잘 안 보이면은, 멈춰서 캡처를 한 다음에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익명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5, 6, 7, 8을 보세요. 5, 6, 7, 8을 보면 저게 연령으로 돼 있잖아요. 연령으로 보면 50, 47, 55, 49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50에서는 위암이고 47에는 전립선염이고 이런 식으로 딱 고정돼 있잖아. 식별할 수 있게 돼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는 거야. 지금 어떻게 돼 있어? 50, 47, 55, 49가 어떻게 돼 있어? 그냥 퉁쳐가지고 40보다 큰 수로 돼 있잖아. 그러면 적어도 나이로는 구분할 수 없잖아. 맞나요? 저게 익명성이야. 어렵죠? 익명성. 아까 처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처음에 그 문구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같은 값이 K개 이상 만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같은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값이 4개 되는 거잖아. 서로 비식별시켜버리는 거야. 이래서요? 이게 뭐라고? 익명성. 두 번째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표, 여기에 있는 데를 참고했는데, 이 사람도 이거를 잘못 만들었어, 표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잘못 만들었더라고. 어떻게 잘못 만든 거냐면, 봐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특정 지역에 30대 위암으로 돼 있으니까 얘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몰려있잖아.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고유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스프레드 시키는 거야, 이렇게. 고유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분포시키면, 이렇게 분포시키면 저렇게 모여있으면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로는 이렇게 모여있는데
여기에다 특정 정보를 더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분류해버리면 사실은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비식별화가 되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어. 식별화는 알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비식별화는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거다. 이렇게 분포를 시켜, 분포를 시키는 거예요. 분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게 고유 정보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분포를 시키는 건데 자세히 표를 보니까 잘 안 맞아 떨어져.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3으로 13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위암이 이쪽으로 옮기려면은 이게 1485가 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원래 정보가 130이었잖아. 지역 정보가.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됐어요, 뭔가.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하는 요지는 민감 정보를 집어넣어서 뭔가 정보를 더 집어넣어서 저거를 좀 이렇게 스프레드, 분포를 시켜가지고 알 수 없게끔 만드는 뜻이야. 자, 다시 한번 가볼까? 뭐라고 돼 있어? 다양성은 뭐라고 돼 있어? 읽어볼까? 비식별 조치 과정에서 L개 이상의 서로 다른 민감한 정보를 해가지고 동일 집합을 구성해가지고 서로 스프레드 시키는 그런 뜻이야. 뭔가 민감 정보를 집어넣어서 걔를 아까 위험에 몰려있던 애들을 민감 정보를 더 집어넣어서 쪼개자는 뜻이야. 쪼개자. 왜? 비식별을 만들기 위해서. 자, 마지막 하나는 뭐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요게 1차고 요게 2차고 요게 3차로 이제 하는데 근접성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차이가 지금 보면은 전체의 차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게끔. 그러니까 전체는 잘 분포가 되어 있는데 특정한 곳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지 뭐 보험급여나 그런 거겠지. 급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쏠려 있잖아. 30, 40, 40 이렇게 쏠려 있잖아. 급여가 이렇게 30, 40 비슷한 숫자들이 이렇게 쏠려 있잖아. 그지? 쏠려 있지. 그리고 질병주 유사하고 이런 식으로 쏠려 있으면 식별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전체는 잘 구분이 돼 있는데 저렇게 부분적으로 쏠려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를 이제 스프레드 시키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30, 그 다음에 40이 어디가 있지? 이렇게 스프레드하고, 그 다음에 90이 이런 식으로 90이 여기 50이 있죠. 이렇게 스프레드. 그러니까 중간에 비슷하게 모여있는 애를 반대쪽으로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잘 된 거니까 부분도 잘 되게끔 만든 거거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볼까? 뭐라 돼 있어? 읽어볼까? 근접성은 동질 집합에서 특정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집합의 정보의 분포가 TEI 차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데이터 집합이 잘 분포되어 있으면 특정 정보가 그러니까 몰려있지 않고 잘 분포되게끔 만들자는 뜻이야. 어렵지?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지금 다 10분 소비한 거야? 나 이거 지금 10분 소비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실 1번, 2번, 3번이랑 상관없이 4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이었어요. 8번 볼게요. 8번의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은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루는 이제 서브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아키텍처를 결정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아키텍처를 결정짓거든요. 근데 아키텍처는 뭐가 있냐면 뭐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만들자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브 아키텍처는 뭘 적용하냐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요. 디자인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요리에서 레시피에 해당돼. 레시피가 뭐죠? 미리 어떻게 해보자라는 거잖아. 미리 레시피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잘 돼 있던 거를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번 생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있고 행위가 있는 건 디자인 패턴의 기본적인 거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생성이 있고 구조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성에도 종류가 있고 구조에도 종류가 있고 행위에도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행위는 외우지 않았어. 그래서 팩추싱푸빌이라고 외웠고 어부컴대 퍼플프라고 외웠어요. 이러죠. 팩추싱푸빌, 어부컴대 퍼플프. 그러니까 앞자만 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앞자만 딴 건데 그렇게
우리가 외우게 될 거다. 외우게 될 거다. 그리고 2번에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이나 기능 간의 설계 또는 해결책 간에 공통되는 요소를 재사용, 별표. 재사용할 수 있구나. 레시피가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4번에 어댑터가 있어요. 패턴 중에 어브 대 퍼플프니까 아마도 구조 패턴에 해당돼요. 어브 대 퍼플프, 어브 대 퍼플프의 어댑터 패턴. 근데 얘는 뭐냐면 간단해요. 그 노트북의 어댑터 생각하면 돼. 노트북의 어댑터는 뭐죠? 그러니까 그 사용할 수 없는 전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어댑터를 통해서. 어댑터가 있는 거는 아시는 거죠? 어댑터가 있어가지고 그 전원을 바꿔주는 거잖아. 노트북에 쓸 수 있는 전원으로. 마찬가지 여기 뭐라고 써있어? 아,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다른 인터페이스 변환하는데 사용되고 변환하는 거 보세요. 왜 변환하는 거죠? 아, 비호환적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호환되지 않는 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이 뭐가 틀렸냐면, 소스나 기계 코드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완성 디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서브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 걸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코딩을 해야 되지. 이게 그 소스나 기계 코드를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완성의 디자인을 제공하는 건 아니죠. 그냥 서브 아키텍처일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객체지향이에요. 객체지향. 객체지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객체지향이랑 그 다음에 절차지향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말로 이제 구조적이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C++이나 자바를 의미해요. 얘는 C 언어를 의미해요. C 언어를 의미한다. 아니면 파이썬 같은 애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하고 있어요? 얘를 뭐 캡슐화, 다형성, 상속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언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함수 개념, 함수랑 함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1번, 클래스 내 세부 구현에 대한 접근 제한을 통해 정보 은닉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정보 은닉은 어디에 들어가? 캡처에 들어가요, 이렇게. 캡처에 들어간다. 정보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러니까 접근 제한은 뭘 이용하냐면 키워드를 이용하는데 어떤 키워드?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요.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내가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2번, 클래스 간의 상속 기능을 써서 부모 클래스의 특성화 기능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일부만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상속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아서 거기에다가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가 기능을 추가해도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오버라이딩이라고 오버라이딩. 그리고 3번에 다형성은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오버로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형성을 활용하면 하나의 변수나 함수의 의미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로딩은 뭐냐면 함수 이름만 같은 거예요. 함수 이름만 같고 뭐 인자나 그런 것들이 틀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함수의 의미가 같다는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름은 함수의 이름은 같고 나머지 인자가 틀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고 코드의 재사용이 저자적 프로그래밍 방식에 비해서 저하되는 반대로 설명, 반대로. 그러니까 얘가 실행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얘가 코드의 재사용이 더 좋죠. 이렇게 해서 그 거꾸로 얘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DBMS의 필수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의 기능은 DDL이에요. DDL. 얘는 DML. 얘는 DCL을 의미해요. 이식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 기능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조작 기능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검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어 기능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사람이 뭐 사용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제어 기능. 적어 놓으세요. DDL, DML, DCL 되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 보면 데이터 중복성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중복만 허용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1번에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해요. 중복된 데이터 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보안성. 중복된 모든 데이터의 동등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없죠. 여기에 다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낭비, 저장 공간의 낭비나 반복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죠. 무결성은 있는 건 맞아요. 있는 건 맞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어의 분산까지는 맞아요. 제어의 분산, 제어하는 것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정확성 유지가 어렵다가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은 거예요. 연계된 응용 프로그램, 이게 틀린 거지, 이게 틀린 거. 그래서 무결성까지는 맞았다. 자, DMA가 있어요. DMA.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인데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보면은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CPU 방법이랑 그 다음에 DMA 방법이랑 그 다음에 IOP 방법이 있어요. IOP는 채널이라고 돼요. 채널. 그래서 CPU에는 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CPU를 관여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폴링이나 인터럽트는 CPU가 관여하는데 DMA하고 IOP로 오면서 CPU의 간섭을 최대한 줄인 거예요. 그래서 IOP는 완전 독립이고 DMA 같은 경우에는 CPU로부터 명령만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요. 알아서 처리해요. 그래서 뭐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구나. 그게 뭐야? 직접 메모리를 접근하는 뜻이잖아. CPU를 거치지 않고. 1번 볼게요. 하드웨어 하이 시스템이 CPU가 독립적으로 메인 시스템 메모리에 맞죠? 메인 시스템 메모리에 주기억 장치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2번에 장치 컨트롤러가 데이터 한 블록을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CPU 개입이 불필요하다. 맞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한 블록이야, 한 블록. 그러니까 얘는 한 개의 블록을 이동할 수 있고요. 얘는 n 개의 블록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 차이야, 그 차이. 그래서 한 블록이 정답인 거야. 한 블록. 3번.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에 CPU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CPU 효율성. 맞죠? 데이터 전송은 누가 하는 거야? DMA가 하고 있으니까 CPU는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딴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번에 얘는 물론 입출력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거나 아니면 데이터 이동에도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웹에 대해서. 이번에 HTTP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서 HTML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3번에 HTTP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 스테이트리스. 무상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했어. 그러면 네이버가 여러분 정보를 갖고 있어? 아니야. 상태를 저장하고 있지 않아. 그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PC에 쿠키가 있는데 거기는 저장되어 있는데 네이버는 저장하고 있지 않아. 4번에 URL 알죠? URL 네이버.com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면은 웹페이지, 이미지, 비디오, 리소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1번에 뭐가 틀렸어?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야? HTTP는 뭐야? 응용 계층이야.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다. 자, 요 문제가 되게 골 때리게 나왔어요. 골 때리게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암달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돼요. 암달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암달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의 40%를 순차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60%를 병렬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병렬 처리했을 때 생각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암달의 저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계산하거든. 1-P분의 플러스 S분의 P 적어 놓으세요. 분의 1분의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P는 뭐냐면 병렬화 정도. 병렬화 정도가 얼마죠? 60%니까 0.6. 몇 개 넣어서 프로세스를? 4개. 이거를 쫙 해서 계산해 보면은 아마 1.8인가 나와. 1.8인가 나와. 봐봐. 프로세스 4개를 집어넣고 0.60%만큼 병렬을 했는데 결국에는 4배 증가하는 게 아니라 1.82배밖에 증가를 안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소요를 그냥 단일 프로세서로 하게 되면 몇 초라고? 100초야, 100초. 이거는 그냥 감으로 찍는 거야. 한 개면 100초. 만약에 얘가 2배 성능이 향상됐으면 50초가 걸리겠지. 그렇잖아. 2배 성능이 향상됐으면 50초가 걸릴 거잖아. 100초에서 50초로 빨라졌을 거잖아. 그러니까 1.8이니까 55초 정도 걸리는구나라는 거야. 2배가 안 되니까, 2배가 안 되니까. 이해됐어요? 2배가 안 되니까 1.8. 만약에, 다시 얘기할게. 2배였으면 50초니까 1.82배 정도니까 55초가 되는 거잖아.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 자, 캐시 메모리야? 캐시 메모리가 뭐라고 했어요? 캐시 메모리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주격 장치가 있고, 이렇게 CPU가 있으면 속도차가 발생하니까, 속도차가 발생하죠.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니까, 죄송해요. 여기가 느리고, 여기가 빠르니까, 여기에 캐시를 두자. 캐시를 두자. 1번. CPU 캐시 메모리는 주격 장치와 CPU 사이의 위치에서 두 지역 장치 속도 차이의 데이터 처리 지원을 해소한다. 2번에 주격 장치에 비해서 용량은 적으나 속도는 빠른 메모리. 기억나시죠? 비싸다. 4번에 캐시 메모리는 데이터 지역성의 원리. 지역성의 별표. 지역성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공간적 지역성이 있고 시간적 지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캐시가 용량이 작으니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남기고 어떤 데이터는 빼야 하냐는 결정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영화 있지 않았어? 이렇게 뭐였지? 배트맨 시리즈였나?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그런 거 있잖아. 누구를 중요시 생각할 것인가?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얘는 그런 거야. 공간적은 내가 1000번지를 만약에 지금 1000번지 주격장치 1000번지를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1001번지를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1000번지를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또 바로 1000번지를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는 남기자고. 이런 데이터는 남기자고. 그런 거예요. 자, 3번에 멀티코어, CPU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코어별로 독립된 캐시 메모리를 갖출 수 없는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그 설명에 나와 있는데 캐시 코헤런스 문제가 발생해. 캐시 코헤런스 문제는 뭐냐면 캐시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여기 볼게요. 16번. 가정 프로그래밍 실행 환경에서 일련의 프로세서들이 서로가 가진 자원을 무한정 기다린다. 이걸 뭐라 불러? 무한정 기다리는 거. 서로 이렇게 나는 자원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을 기다리고 저쪽은 나를 기다리면서 무한정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거. 그걸 뭐라 불러? 교착 상태. 이거는 흡사
우리가 그 교통에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 파이프라인은 뭐예요? 파이프라인은 병렬 처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설명했어? 원래는 이렇게 직렬 수행하거든요. 직렬 수행이 뭐냐면 명령어 인출하는 거 하죠. 명령어 갖고 오는 거, 명령 갖고 오고 명령어 실행하고, 명령어 인출하고 명령어 실행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병렬 수행하는 게 병렬. 요거는 뭐라고 하지? 똑같아. 파이프라인. 우리 집에 있는 파이프라인이잖아. 집 외벽에 있는 파이프라인이잖아.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 똑같아. 그거랑 의미한다. 자, 프리엠션은 뭐냐면 선점하는 거야. 선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얘를 강제로 뺏는 거예요. CPU가 하나니까 프로세스 하나만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P1을 내치고 P2가 선점하는 거예요.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뭐냐면 상호 배제. 상호 배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 메모리가 있어요. 공유 메모리. 이거를 다른 말로 임계구역이라고 하는데 임계구역에서 P1이 사용하고 있으면 P2가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요거를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불러요.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넌 사용할 수 없어.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17번에 캐시 기억 장치에서 교체 기법이 불필요하다. 그럼 끝났죠. 직접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직접이랑 완전 연관이랑 간접은 없어요. 간접은 없고 정말 유치하죠. 직접이 반대 간접 정말 유치하죠. 아예 없어 저런 건. 완전 연관이랑 그다음 세트 연관. 세트 연관은 사실 직접이랑 그 다음에 완전 연관의 결합이니까 이 두 개의 장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직접은 검색이 빠른 장점이 있고요. 얘는 적중률, 지역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요. 아까 지역성 기억나? 지역성 기억나지? 지역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연관은 그냥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임의의 위치에 그냥 아무데나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아무 데나. 근데 이 직접은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주기억에서 온 데이터가 캐시 어디에는 이렇게 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는 실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직접은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체 기법이 필요 없는 거죠. 교체 기법은 뭐냐면 캐시에서 어떤 거를 끄집어낼 거냐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걸 집어넣으니까.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18번은 뭘로 끝나? 여기 보면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구해서 디스크 오류가 발생해서 중요한 실시간 복구 끝. 실시간 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백업이 돼 있어야 돼. 이 중에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예요. 미러링. 미러링이 뭐죠?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하고 있는 거야. 얘는 스트라이핑 하고 스트라이핑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있으면 디스크에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라이핑. 레이드2는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오류 체크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레이드가 이렇게 3개 있으면 요거를 위한 오류 체크 디스크, 요거를 위한 오류 체크 디스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레이드. 오류 체크. 오류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이드 5는 뭐냐면 분산 저장해.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류 디스크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분산 저장하는 거예요.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비트를 분산해서 그냥 레이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레이드 5라고 한다. 요게 이제 킬러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면 이건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 데이터를 찾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배웠거든요. 이거는 배웠어,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 배우고 이건 배웠어, 이거. 이거는 배웠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부터 찾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1. 이런 식으로 2. 그래서 여기 보면은 2가 어디죠? 2가 지금 3이잖아요. 4가 어디죠? 3, 4니까 5잖아. 이렇게. 3에서 5까지 한 칸씩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3, 4까지 출력하는 거. 5는 포함하지 않아. 이게 포인트야. 이게 파이썬 코드의 포인트야. 그러니까, 요 간격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강의를 했거든? 근데,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나도 순간 풀다 당황했어. 저건 뭘까? 그렇지. 뒤로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함정이 하나 더 있었어. 얘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지? 이쪽에서는 1부터 시작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여기가. 마이너스 0이 없어. 마이너스 0이 없어. 왜냐면 0이니까. 0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봤더니 마이너스가 5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4가 여기니까 5, 4, 3이잖아. 5, 4, 3. 그렇지? 5, 4, 3인데 요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3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 마이너스 1은 이제 마이너스 2를 한 칸씩 이렇게 빼는 거잖아. 이렇게. 됐나요? 이거 봐두는 게 좋아. 자, 20번. 운영체제의 발달 순서예요. 자, 2번에 일괄 처리는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모아서. 이거는 흡사 그런 똑같아. 저희 장모님이 빨래를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시분할은 시간을 분할하는 거야. 시간을 분할하는 거야. 시간을 분할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P1, P2, P3가 있으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사실 초는 아니야. 나노초야. 10의 마이너스 9승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죠. 다중 모드는 뭐냐면 저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일괄 처리랑 시분할을 모두 지원하는 모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다중 모드는 일괄이랑 그다음에 시분할을 동시에 하는 거다. 그리고 분산 처리 나중에 나온 거죠. 분산 처리는 이제 CPU 여러 개 그걸 의미하는 거고. 자, 21번. 기억장치 배치 전략이야. 기억장치 배치 전략은 뭐냐면, 기억장치가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 만약에 주어진 게 뭐죠? OK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OK가 주어지면, 얘를 어디에 집어 넣을 거냐는 거예요. 전략이 3개가 있는데, 최초는 처음에 맞는 애, 처음에 걸리는 애. 그리고 최적은 차이가 제일 적은 애. 그리고 최악은 차이가 제일 많은 애. 그래서 얘는 좋은 게 뭐죠? 얘는 검색 시간이 빠르죠? 시간이 빠르고. 얘는 좋은 게 뭐죠? 얘는 남는 게 제일 적고. 그리고 얘는 남는 걸 다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니까. 내가 강의 시간에 맨날 얘기하잖아. 버릴 게 없다니까. 자, 볼까? OK를 제일 처음에 넣는 게 어디지? 여기지? 4K는 안 맞으니까. 최초라고 가정하면 4K는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에 집어넣는 거지. 그지? 4K는 안 맞으니까. 공간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최적은 제일 적게 남는 거니까 얘지. 그리고 최악은 제일 많이 남는 거니까 얘지. 그래서 2, 4, 5가 되는 거야. 2, 4, 5. 자, 요거 볼게요. 22번. 데이터를 송시측에 수인치로 전송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회선 교환. 다른 말로, 서킷 스위칭. 배웠죠? 1대1 연결 방식의 1대1.
1대1 연결 방식. 언제 했다고? 옛날에 PSTN. 어떻게 했다고? 아날로그 전화. 어떻게 했다고? 엄마가 전화하면 내가 인터넷을 못했다고. 기억나시죠? 자, 1번. 경로가 설정되면 교환 노드에서 처리 지원이 거의 없다. 그죠? 1대1로 연결됐으니까. 3번. 음성이나 동영상 등 실시간 전송이 요구되는 미디어 전송이 적거든요. 왜냐면 1대1로 연결됐으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되게 잘 전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음성 같은 경우에는 전화 얘기하는 거니까, 전화. 4번. 경로가 설정되면 사용자의 고정적인 전송률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원이 할당된 상태잖아. 자, 2번이 어떻게 됐어? 최속도가 다른 통신기기 간에 정보를 전송할 수 없죠. 봐봐. 여기 A야, 여기 B야. 서로 전화를 걸어. 근데 얘는 100 bps로 던지고 얘는 2000 bps로 던져. 돼, 안 돼? 안 되지. 서로 안 맞는데. bps는 뭐냐면 비트 퍼 세컨드예요. 얘는 1000비트 던지고 나는 2000비트 던지면 안 되잖아. 아예 될 수가 없다. 자, 또 나왔죠? 우리 공부한 거 바로 나왔죠? 자, B클래스 10 맞아요? 10. B클래스니까, 중형기관 기업에서. 그 다음에 뭐 A클래스는 뭐 국가,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 중형기관. 그 다음에 3번에 네트워크 지원 왜 0령이야, 얘가? 서브넷이 255, 0.0이니까. 그러니까 128에서 191까지 되는 거지. 왜냐면 10이니까. 10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128이 나오고 191이 나오잖아. 자, 사토 IP 외우라고 했어. 뭐가 틀렸어? 1631이야. 외워야 된다니까. 외워야 돼. 내가 하는 말이 때론 이상할 수 있어도 외워야 돼.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모고에서 했던 거거든. 모고에서는 뭘 했냐면 요걸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을 했는데, 요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인데, 요건 뭐냐면 10cm에 10cm 요만큼의 요만큼 간격에서 전송하는 걸 의미해요. OTP는 이거는 은행에서 사용자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오버 더 탑은 셋탑박스 이용해서 넷플릭스 보는 거죠. 바운디드, 이거 NFT가 뭐야? 대체 불가 토큰이라니까? 이거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디지털 작품 같은 것들을 대체 불가 토큰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넌 펀디드가 아니라요. 넌 펀지블이에요, 펀지블. 넌 펀지블. 펀지블 대체할 수 있는, 넌 펀지블 대체할 수 없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관계 데이터 모델 용어에 대한 건데, 일단 관계 데이터 모델은 릴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릴레이션은 뭐냐면 테이블을 의미해요.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여기를 차수, 여기를 카디널리티, 그 다음에 여기를 튜플, 여기를 속성이라고 하거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도메인이 뭐 인트면 정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볼까? 차수 뭐라고? 튜플의 전체 개수는 카디널리티야.
반대로 돼. 요거랑 요거랑 반대로 돼 있지. 하나의 릴레이션의 속성의 전체계, 속성의 전체계 있으면 차수고,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로 돼 있지. 그리고 튜플은 요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의 객체에 관한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로 구조를 저장한 거는 릴레이션이야, 릴레이션. 2차원 테이블. 튜플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수평. 얘는 수직. 그리고 도메인. 하나의 소속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 요거. 도메인, 인트,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좀 이따가 정보 보론 하도록 할게요.